에너지 공급망이 막혀버리면은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석유라는 게 엄청 중요한 원자재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가 지금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이 상황은 장기화될 거고 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된다면 중간에 손절을 하려고 하겠죠. 제 생각에는 내가 트럼프라면 지금 마라라 리조트에서 골프 치면서 이란 협상 야 그거 시간 안 되면 안 가도 돼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가 필수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네네네. 맞는데 그게 뭐 자산 증식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의 의미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생각난 게 지금 70년대, 80년대생들이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모 세대 분들은 지금 이제 리타이어를 하신 상황에서 있는 돈으로 부를 지키면서 노후를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모르시면은 진짜 자산이 그냥 정기예금만 하다가는 녹아내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겪으실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들어서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 세대와는 다른 통화 정책을 경험했던 60년대 이전 세대들이 지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위험한 상황. 우리 세대는 저금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자산을 증식시킨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는 것만 경험했어요.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근데 60년대 그 닉슨 쇼크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더 가서 50년대 만약에 40년대, 30년대생 분들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고금리를 경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개념이 지금은 이게 혼재돼 있어요.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닉슨 쇼크 이후에도 우리가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거를 인지하는데 대략 3, 40년이 걸렸거든요. 새로운 경험이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비트코인의 본질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은 인지의 지체가 있잖아요, 시체관이. 그러니까 닉슨 쇼크 이후에 어떤 그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법정화폐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말 같아요. 네, 인지하기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네네, 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네네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인지한 게 불과 그 10년,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경제 활동을 하셨던 지금 어르신들은 저도 뭐 어디 가면 이제 어르신이지만 이제 더 어르신들은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개념이 강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맞아요. 10% 2% 이자가 맞아요. 나왔던 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를 자산 증식이 아니라 자산의 어떤 녹음, 이제 뺏김 녹아내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 희소한 자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이제 알 필요가 있다. 통화 가치라는 게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를 더 올리건 아니면은 자산을 지키건 하락을 방지하건 그 가는 흐름에 어딘가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마치 거기서 걸리는 그럼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차원으로 좀 쉽게 그분들을 위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그래서 어디에 그물을 치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강남 아파트 같은 많지 않은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묵히면 숙성시키면 불어나요. 그럼 그것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뭐 매일매일 요즘 사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은 지금이 제일 싸다 그래서 지금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작가님의 방식은 어떤 쪽이에요? 저는 돈 생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 그냥 왜냐면은 변곡점을 예측하는 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입출금식 통장처럼 돈 생기면 사고 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팔고 네.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금의 어떤 뭐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는 네, 크게는 상관이 대세는 없다. 크게 지장 없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은 증가일로 이건 뭐 거의 정해진 그거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유동성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는 최소한 트럼프 집권기에는 일어나지 않게 트럼프가 방어를 잘 할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건데 왜냐면은 금융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그 통화 팽창과 수축의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데 최소한 지금 통화 팽창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통화 풀린 다음에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돈을 풀지는 않았으니까 오히려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있어서
연준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고 그 돈을 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때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돈을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공황 때랑.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회하고 연준은 계속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통화 팽창은 좀 어렵죠. 본격 통화 팽창은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통화가 팽창된 다음에 그 팽창된 통화를 다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그게 이제 오일 시장에서 오일 머니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지금 이제 오일 머니가 모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전하고는 좀 공식이 좀 많이 엉켰어요. 엉켰어. 예전에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가는 달러로만 사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내가 옛날에 그 1배럴 팔면은 빵 하나 사 먹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1배럴 팔아봤자 빵을 반쪽밖에 못 먹으면 기름값을 올릴 거잖아요. 내가 빵 하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였고 그 얘기는 저금리 때는 유가가 올라가고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서 오일머니가 모이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달러를 걷어들이는 이게 공식인데 지금은 고금리인데 갑자기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막 올라가고 오일머니는 막 모이고 있고 트럼프는 돈을 풀겠다고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은 금리를 안 낮추고 양적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잣대도 예전처럼 단순하진 않아요. 그렇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작가님 같은 분을 모시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네. 엉켜서 풀기가 힘든. 저도 잘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건데 아는 척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 맞아요. 누군가는 리스테이킹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논리로 얘기를 해줘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조차를 보지. 나중에 사실 이제 보는 거고. 맥 자체를 못 따라가면 일단은 그냥 막 지르는 거죠. 편하게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네. 이란 지금 뭐 2차 종전 협상을 한다 안 한다 뭐 지금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 에너지 공급망이 막혀버리면은 그러면은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우려도 있잖아요. 이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특히나 석유 시장은 패권 국가들의 판이거든요. 근데 그 석유 시장을 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이 패권의 논리로 보면 그러면 특히나 미국이라는 화폐 패권 국가가 페트로달러 시스템 하에서는 이 석유라는 게 엄청 중요한 원자재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지금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이 상황은 장기화될 거고 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된다면 중간에 손절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뭐 패닉에 빠졌다 뭐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정신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트럼프라면 지금 마라라 리조트에서 골프 치면서 이란 협상 야 그거 시간 안 되면 안 가도 돼 이럴 것 같아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네. 현재까지는.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조업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미국이라는 에너지 패권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1의 산유국이잖아요. 셰일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어떤 이 초크 포인트가 목이 졸라져서 유가가 상승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마가라는 정책에 부합해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굳이 이거를 빨리 종료시킬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미국에 가서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독일하고 프랑스는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으로 유조선을 보내야 되는지 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도 예전에 이란한테 유조선을 보냈는데 이제는 미국한테 내가 유조선을 보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금융망도 지금 미국 걸 써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에너지도 내가 미국 걸 써야 되는 건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이 트럼프한테 결코 나쁘지 않다.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저는 트럼프가 굳이 이 상황을 벤스나 지금 쿠셔너 사위를 보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종료시킨다고 지금 막 보여주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막 출발할 때 비행기 탈 때 이게 문자를 보낼 것 같아. 천천히 해 그냥. 굳이 그걸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피곤하잖아. 할 필요 없고 그 핵 완전히 동결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우리 뭐 그냥 원론대로 하다 오자. 그리고 가서 뭐 시간 되면은 두바이 들려가지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방금 말씀하실 때 미국이 어쨌든 셰일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 미국 당연히 생산성도 올라갔고 또 뭐 에너지 패권 확보에도 기여를 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자립 그리고 지정학적인 영향의 확대 이건 어떻게 의미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계속 한 가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부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왜 짓겠어요? 일단은 트럼프가 안 그러면 때릴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엘레바바에 공장 짓고 보니까 처음에 트럼프한테 맞을 것 같아서 공장 졌는데 인건비는 조금 비싼데 전기세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세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네. 지금 환전이 엄청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모든 걸 상쇄하고 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그 독일이나 프랑스 또 이제 그 중국 특히 한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 중에 제조업 강국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못 견뎌요. 유가가 지금 2배가 60달러에서 120달러, 180달러 된다고 보면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 강국들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망가졌고 다행히 프랑스는 원전으로 빨리 스위칭을 해가지고 조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보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고집했었고 원전을 안 했고 네. 프랑스는 원전을 50%까지 줄였다가 이거 아닌데 싶으니까 바로 이제 원전을 회귀했거든요. 이게 지금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은 지금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화폐 패권의 위협을 받을 때 항상 미국이 건드린 나라가 독일이에요.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자 합의 때 그랬고 그 이라크 전쟁 때 가장 세게 망가진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그 공교롭게 러우 전쟁 2022년 러우 전쟁 이후에 가장 망가진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독일로부터 그 노르드 스트림인가라는 그 직송유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하고는 달리 원전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그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유럽 시장의 허브였어요. 천연가스 공급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2022년 러우 전쟁 이후에 갑자기 노르드 스트림 그게 발트해 속에 이제 해저 송유관이 있는데 그게 폭파됐어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근데 독일의 지금 현재까지 수사로는 우크라이나가 했다. 그 실행한 소는 우크라이나의 특공대들이 어떤 요트를 빌려서 발트해 수십 미터를 잠수해서 폭탄을 설치한 걸로 이제 지금 수사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언론에.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가 어쨌거나 실행은 했다. 근데 그게 과연 우크라이나가 했을까? 근데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러시아 송유관이 망가진 다음에 가장 이득을 본 나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그걸로 이득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죽었을 때 보험이 있다 그러면 의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지금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용의자는 미국이죠. 왜냐면은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못한 다음에 천연가스 어디로부터 사오느냐? 미국으로부터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체들이 다 망가졌어요. 지멘스, 뭐 BMW, 폭스바겐 다 망가져가지고 그 제조업체들을 지금 텍사스 오거스틴에 옮겼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은 이득을 받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면 이란 전쟁 이후에 그게 더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에너지 패권의 어떤 재편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재편을 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네. 지금 이 상황이 조기 종료시킬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핵 위협이라는 어떤 변수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제조업 공급망과 에너지 패권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상황은 지금 트럼프는 그냥 파티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책을 최근에 내셨으니까 책 얘기로 조금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여러 권. 저는 네. 이게 이제 처음 읽어본 책이었는데요. 이번 책에서 아직 과거 책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좀 추가된 관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서문에는 이제 재테크 책이라고 했는데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저는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오늘부터 벌어질 일에 대한 역사책이야. 오늘부터 벌어질 일에 대한 네, 역사.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금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 1년 정도 벌어질 일을 다룬 책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왜 금을 재평가해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일부를 비트코인을 100만 개 정도 그걸 통해서 사들여서 다른 금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정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면 금이라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극대화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을 재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금의 가격 상승률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이 높잖아요. 최근 한 15년간 네.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비트코인을 바꿔놓으면 이게 이제 더 불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100% 다 바꾸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럼 한 10분의 1 정도는 금으로 바꿔놓고 90%는 우리가 40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부채 문제를 끌고 가는데 활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을 재평가하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금이라는
실물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디지털 실물금이 네. 공교롭게 또 연동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50년 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닉슨 선배가 공화당 선배가 했던 그 금태환 정지라는 이 쇼크하고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90%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금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부채 문제나 경제 상황과 그게 50년 전에 닉슨이 했었던 금태환 정지라는 이제 쇼크 처방을 하려고 했던 당시의 닉슨의 어떤 이해관계와 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닮았고, 근데 인간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판단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가 할 판단은 닉슨이 했던 판단과 비슷할 거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금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AI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예측해 보자. 그래서 이제 썼던 책이 이제 트럼프 골드 쇼크. 처음에 트럼프 쇼크라고 그냥 했는데 그럼 닉슨 쇼크를 나는 연상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 쇼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보니 야, 트럼프 쇼크라고 하니까 관세 전쟁 같은데, 그래서 관세 전쟁 얘기를 사람들이 읽을까 지금 이미 구문인데 그렇다면 골드를 넣자. 그래서 트럼프 골드 쇼크라고 했던 거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서문에 사랑하는 나의 딸이 이 책을 읽고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얻길 바란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 유명한 그 영국이나 미국의 언론인들이 썼던 책을 보니까 저 말이 꼭 있더라고요. 꼭 아이에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그냥 한번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또 썼던 책이고, 유머.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뒤늦게 이게 자산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알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돈을 모아도 얼마나 쓰고 죽겠어요. 저는 100억을 이제 계좌에 찍어 보는 게 이제 지금 현재는 현실적인 목표인데, 내가 100억을 모은들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더라도 20대 때 막 그 갖고 싶었던 그 욕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다르죠. 네. 만족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노후를 좀 궁핍하지 않게 보내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되고, 근데 지금 딸내미는 대학교 3학년인데 포르쉐가 있으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젊었을 때는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잖아요. 네, 돈이라는 게 참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는 없고 맞아요. 뭔가 해볼 수 있을 때는 이제 시큰둥. 젊음이 또 뭐 포르쉐 사면 인제 포르쉐 사면 뭐 하나 이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실현을 해서 즐기며 살았으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아빠가 책을 많이 썼는데 안 읽더라고요. 뭐 어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신 이 방송 보여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첫 책을 쓴 게 이제 2005년이었는데 그때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첫 책이 월저 바보라는 화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딸이 언젠가 읽겠지라고 그때 이제 썼던 게 10살이 됐을 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첫 책에 이제 써놨던 글귀인데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사실 저도 뭐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을 써놓은 거니까 지금 20살 먹은 뭐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읽기에는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어렵더라도 좀 일단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딸한테 대학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주문했던 게 학점 못 받아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네가 4년 동안 뭘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 신문을 읽어라. 이해 안 갈 거다. 하지만 그 매일 읽어라 그래도. 그럼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때 가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보일 거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읽어봐라. 그래놓고 이제. 여러 권 중에 그러면 작가님을 알고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벌어질 저는 역사를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더 정이 가는 책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 뭐예요? 그 책이에요. 이거예요. 네, 굉장히 정이 가는 책이고. 이게 정이 가는 책이다. 네네네. 신문 요즘도 읽으세요? 그럼요. 저는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커피, 제가 바리스타 하기도 하거든요. 커피 뽑아서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신문 읽어요. 몇 개 정도? 3개 정도. 3개 정도요. 네네네. 얼마나 걸리세요, 그럼?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이슈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파헤치다 보면 뭐 한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4시간이요? 최장적으로 제가 보니까 1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그 질의응답 AI고 질의응답하면서 그 이슈만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17시간 동안.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읽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읽죠. 매일 2시간 매일, 정도 매일 신문을 네네. 읽는다. 신문 기자셨으니까. 신문 기자 때는 안 읽었어요. 여쭤봐서. 일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 비트코인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전과 같지 않다. 약화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어떤 그냥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다. 금과 더불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곡선을 상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오는 타이밍이 올까요? 아니면 완만하게 계속 진행될까요? 또는 그 시그널이 그게 쇼크라고 표현해놨잖아요. 네. 그 쇼크라는 거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좀 긴데 트럼프가 실제로 지금 케빈 허스가 5월달에 들어오면은 금 계급화하고 네. 금 재평가를 통해서 아까 비트코인 일부 말씀하셨죠. 사는 액션을 시작은 100만 개를 일시에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프로그래밍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살 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100만 개를 그냥 평균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5년 동안 서서히. 네, 네. 그게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는 순간 아니면 그 정책이 공식화되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할 거고 그 전에 금을 재평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건 지금 금의 재평가밖에 없어요. 금을 재평가하는 순간 이제 금의 가격은 폭등해요. 왜냐면은 금을 재평가한다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히냐면 달러가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졌나? 이런 신호를 읽혀요. 실제로 닉슨 쇼크 때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금의 가격은 폭등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살짝 눌려 있는 게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이상하게 금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고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0월부터 눌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가 딱 원했던 상황이에요.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금 가격이 더 올라가면 좋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팔아야 되니까. 맞아요. 팔고 직관적으로 살 거니까. 뭐 얘기하면 장부를 정리하는 거지만 그냥 여러 사람들 이해하기 좋게 하면 금을 파는 건데 내가 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금의 가격은 이제 올라갈 요인이 있고 실제로 트럼프가 금을 재평가하겠다고 케빈 허스가 실무 작업은 케빈 허스가 하는 거예요. 연준 의장이 이제 우리 스콧 베슨 재무장관하고 곧 제가 볼 때 5월 달 정도 되면 CNBC 정도 되는데 나와서 둘이 악수하면서 우리는 금을 재평가해서 재무 상태를 개선할 거다. 이게 이제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에요. 네. 그 협약을 하겠다고 사인하는 그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 금의 가격은 폭등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매체나 이런 데서는 그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2달 전부터 근거가 뭐냐 계속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벌어질 일이라서 뭐냐면은 최근에 매체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자산이 됐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네네. 사실 계속 나왔죠. 네네. 안보자산이 됐다라는 순간 펜타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트럼프가 2024년 필라델피아인가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그 비트코인을 우리는 비축할 거야.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 거야. 왜? 그랬더니 중국이 보유할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직관적인 트럼프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왜 보유해야 돼? 중국이 할 거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그럼 중국은 왜 할 거야? 중국이 안 하면 우리가 할 거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내쉬의 게임 이론이었어요. 네.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이. 네. 근데 뭐 복잡하니까. 근데 네. 내쉬의 게임 이론은 뭐냐면 핵무기랑 똑같아요. 핵무기를 안 쓸 거예요, 아무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게 미치지 않고서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둘 다 폭망할 텐데. 근데 그럼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핵무기 비축 경쟁을 했을까? 네. 내가 비축하지 않을 때 중국이 비축하면 유럽이 비축하면 이란이 비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손실이 내가 그냥 매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핵을 비축했을 때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매몰 비용일지언정 비축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비축 경쟁이고 네. 네. 이게 내쉬의 게임 이론이에요. 네. 서로 비축 경쟁이 네. 벌어지는 불가피한 게. 그러니까 내쉬의 게임 이론은 결과적으로 그냥 문돌이 입장에서 개념만 얘기하면 이 게임 이론에서 찾은 이 균형점 이외에 다른 모든 선택은 이 균형점에 비해서 손해예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이 균형점대로 해야 돼요. 다른 답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안보 자산으로 비축하는 거를 이 내쉬라는 그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게임 이론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많은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 똑똑한 애들이. 그럼 이 얘기는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는 지금 넉넉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1억 원에 살 거를 나중에 100억 원, 1000억 원에 사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벌어지지 않은 얘기를 2달 전부터 막 했던 이유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애국심이 있거나 뭐 이타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저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걱정되더라고. 나중에 가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얘기를 듣고
국방부 또는 국방위원회 또는 뭐 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미국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미국의 국방부 큰 펜타곤이나 그림으로. 미국의 의회가 이 국방 안보 자산으로 이걸 세팅해 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빨리 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제가 한 3분 정도는 찾아가서 그 AI로 만든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전달까지 했어요. 굉장히 암울한 결과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 앵커님도 세금을 더 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똑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데 그것만 따지면 거의 10배, 100배 세금을 더 내게 돼요.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금 더 내기 싫어서. 다분히 현실적 이유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쵸. 네. 제 생각에는 한 번 모셔서는 안 될 뿐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얘기는 계속 들어야 돼요. 비트코인의 개수만큼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5월에 일어난 일로 이제 금 재평가가 있으면 급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네. 보고 있다가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어요. 5월 달에는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실제로 금을 재평가하려면 이제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우리가 재평가할 자산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포트녹스 금고를 실사해야 돼요. 근데 이 포트녹스 금고에 실사하자는 법안은 거의 뭐 계절마다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 포트녹스 금을 실사하면 누가 타격을 받냐면 그 민주당과 월가 불리언뱅크라고 하는 금 거래 은행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금 보유고 실사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발의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막 실사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 쟤네가 와서 협상하니까 네. 야 그거 뚜껑 따면 우리 뭔가가 드러나니까 감추려면 다른 거 얘기 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협상의 지렛대였는데 작년 2025년에 6월 달에 하원이 11월 달에 상원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거는 역사상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실제로. 왜 해야 돼?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고 40조 달러 내는 이자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물려준 건 금밖에 없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된다. 네.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우리 자산이 지금 내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골동품이 좀 깨졌는지 먼지가 쌓였는지 실제로 있는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실사를 하는 법안의 그 실사 기간이 이제 법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9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액션에 들어가는 거는 대략 이제 연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발표는 발표를 할 곧 거다.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즈음에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시는. 그 전에 걸로. 나오면 안 되나요? 그 전에 오시겠습니다. 네네. 여의도 왔을 때 한번 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네네. 조만간 작가님을 다시 모신다는 저도 꼭 뵙고 기분으로.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책을 사실 최근에 나와가지고 완독은 못했거든요. 완독하고 다시 뵙는 걸로 그때 하겠습니다. 다시 뵙죠. 네, 네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첫 불러주셔서 출연인데 감사합니다. 많은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